10월 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이렇게 4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4위 싸움이 치열했는데 최재형, 황교안 후보 등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제 본 경선만 남겨둔 상황인데 당장 윤석열 후보의 주술 공방이 뜨겁죠. 당내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멘토 논란이 일었던 천공 스승은 멘토는 아니지만 검찰총장 사퇴 조언은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후면 대선 후보를 결정짓죠.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70%를 돌파할 만큼 가열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른바 명락대전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른 의원의 구속 발언을 놓고 오늘도 대치가 이어졌는데 이 지사 측은 설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송영길 대표는 우리는 형제이자 동지라며 원팀 정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도보투쟁에 이어 이번엔 국회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2주간 농성에 돌입한 건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향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죠. 반면 민주당은 고발 사주 사건을 기획한 장본인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관련 공방도 뜨겁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마커, 신채컷, 유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류 실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어제 저희가 이제 관련 속보를 다뤘잖아요. 특히 이제 녹취 파일 복원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밝힌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본인과 이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녹취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낡은 정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이 통화 내용 자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기억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대장동 수사의 스모킹 건으로 꼽혔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던 휴대전화, 경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앞서서 당시 CCTV 확인을 해봤더니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네, 일단 알려진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요. 경찰이 CCTV를 분석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의 신원을 특정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관련 속보가 나올 것 같아요. 속보가 더 나오면요. 이따가 상황실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헤드라인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 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집중 부각했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는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5일차로 접어든 오늘 국감도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국감이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의 대리전이 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이 밖에 한글날 연휴를 앞둔 코로나 방역 관련 소식, 또 일본의 기시다 신임 총리의 조금 전 국회 연설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준비한 뉴스픽5. 마냥 신나지만은 않는 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정치부회의가 정상 방송이기 때문일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국감픽으로 대장동 국감, 대선 국감을 정해봤고요. 코로나 소식인 또 연휴 비상, 그리고 기시다 첫 의회 연설, 선거사범 107명 기소, 마지막은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국회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은 사실상 대장동 국감으로 치러지고 있죠.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실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주자 간의 대리전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 또 판사 사찰 등의 의혹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게이트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씨의 이름 뭔지 아세요? 처음 보시죠? 원래 얘가 본명이 원래 대동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뭘 하여튼 이상한 걸 자꾸 먹고 다니는지 자꾸 이상한 비린내를 풍겨서 제가 이름을 대동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동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고. 네, 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늘도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 한 마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양두구육,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러운 개의 모습을 보인다는데 빗댄 거죠. 예, 아마 도로공사 사장님은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고 정말 이 개발 그야말로 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공감하시죠? 도로공사 지금 바로 이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바로 아니 도로공사는 뭔 제정안을 만드셨다고. 오다가 떨어졌나? 도로공사 업무하고 이거 하라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도로공사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 대장동과 도로교통공사가 무슨 관계냐는 여당,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인 도시개발법을 묻겠다는 야당, 양측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장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시고. 대통령이가 보고 있어요. 전 대통령한테 부끄럽지. 마세요. 아니 오늘 도로공사 국감장에서 뭐 하는 거야? 대통령 자 성현이. 좀 제발 자 성현이 시간 가고 있습니다. 시간 가고 있어요. 빨리 하세요. 네, 자 이어서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각적의 고등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지사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반면에 여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그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그 전환화 피체 회부 결정 전후를 집중적으로 이제 만난 것 때문에 봐주기하고 화천 대유의 고문으로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판사 사찰 문건에 공교롭게도 제주지방법원장님에 대한 세평도 수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연로해 보인다고 써 있길래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런 것이 심화되거나 학대 발전되는 형태의 것이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50억 클럽 명단에 언급된 권 전 대법관,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역임했죠. 퇴임 후에 화천대유에서 고문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은 퇴직 공무원의 공직자윤리 취업 심사 기준을 빠져나갔다, 소위 법꾸라지에 빗댔습니다. 자, 또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 여야를 떠나서 화천대유의 납세 기록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다만 양측이 겨냥하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 박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그 돈의 성격은 잘 알고 계시죠?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송금으로 산입이 됩니까? 각종 탈세와 불법 행위가 가득한데 이 정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력 후보가 연결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도 인지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기상청 등을 감사하는 환노위 국감도 주목받았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출석했기 때문이죠. 김 의원은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해서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낡은 정치 수법이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고발사주 관련 수사 속보 잠시 후에 류정화 실장이 자세히 전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또 연휴 비상입니다. 개천절 연휴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2,176명이고요. 이 중에 수도권에서 77%, 비수도권에서 23%가 나왔습니다. 하루 새 사망자가 10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총 377명입니다. 한글날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 재택 치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까지는 미성년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만 재택 치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살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도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서 건강과 격리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급시에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거 환경상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여 재택 치료가 종료된 후 3일 후에 쓰레기장으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임신부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임신부 접종 대상자는 약 13만 6천 명으로 오늘 18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각각 3주, 4주 간격으로 접종합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맞아도 될지 고민이다, 부정 출혈 이야기도 나오는데 백신 프리패스도 있고 맞고 싶지만 걱정도 크다라는 고민글도 잇따릅니다. 자, 이에 정부는 임신부 역시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12주 미만의 초기 임신부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받은 뒤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 기시다 첫 의회 연설입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첫 국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해당하는 걸 일본에서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기시다 총리,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어떤 소신을 갖고 있을까요? 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다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가 전 총리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었는데 이 매우라는 표현이 빠졌고요.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반갑지만은 않은 언급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젯밤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만의 강진으로 달리던 신칸센이 멈추는가 하면 화재와 정전, 또 수도관 파열까지 잇따랐습니다. 확인된 인명피해만도 최소 30명이 넘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특히 2, 3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선거사범 107명 기소입니다. 자, 어제가 4.7 재보궐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죠. 대검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339명이 입건됐고 이 중에 107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범죄의 유형별로는요. 선전시설 손괴 및 폭력 행사, 허위사실 공표 등의 흑색 선전, 그리고 금품 선거와 기타 등이 꼽힙니다. 자, 이 중에서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선거에서 이긴 당선인 중에서는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체장 1명, 또 광역의원이 3명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4대강 불법 사찰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고요. 반대로 서울시 내곡동 땅과 하이시티 인허가 관련해서 같은 혐의가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입니다. 자, 오늘 저녁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유력 후보로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분투 중인 WHO, 세계보건기구와 글로벌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단골 후보죠.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네,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난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다라는 지적이 많죠.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함께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킨 툰베리의 공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노벨 문학상, 탄자니아의 작가 압둘라작 구르나가 그 영광을 안았죠. 자, 구르나는 식민주의의 영향과 난민들의 역경을 담은 소설을 주로 발표해왔는데요. 아프리카 흑인 출신 문학상 수작은 35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선 유력 주자를 겨냥한 사실상의 대선 국감이었고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째 국감 끝날 때까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국정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정부의 이제 그동안의 한 일을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여야의 공방이 아주 뜨겁고요. 아까 저희가 봤지만 한쪽에서는 대똥이한테 부끄럽지 않냐 그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대똥이 같은 소리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죠.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정치부회의가 정상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까 신체커가 마냥 신난다고 한 거 맞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죠. 네, 알았습니다. 자, 국감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법사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역시 이제 여야 간의 충돌이 컸는데 각각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충돌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에 집중적으로 만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관련해서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법관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국민이 의혹을 품을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당혹스럽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 아니냐 반격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균용 원장에게 재판을 하면서 어려운 사건도 하셨을 텐데 혹시 무속인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느냐, 심각하고 창피한 일이 아니냐 묻기도 했습니다. 기재위 국세청 국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화천대유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상여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의 차입금 이자금과 화천대유 투자사인 키넨파트너스가 받았던 이자율이 다르다는 점을 집중 공격을 했고요.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법상 조사가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정무위였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명을 발표했는데 당사자들이 바로 부인을 했죠. 그중에 언급됐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송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검찰총장이 일명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총장 측의 변호인은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혹은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택치료 방안도 발표가 됐는데 그 얘기는 아까 이제 신체과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죠.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기준을 처음으로 결정했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의 80%까지를 정부가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를 해보면요. 하루 평균 손실액을 상출을 해서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하루 평균 손실액에는 영업이익률 외에도 인건비, 임차료도 반영이 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고요.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전에 구축된 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만 소상공인들은 좀 아직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많다고 하네요. 자,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가 조금 전에 첫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그리 긍정적이진 않네요. 네,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죠.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다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스가 총리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전 총리 때보다 가리키는 그 표현이 좀 격화된 편입니다. 그러네요. 네. 또 한국의 그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대목은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등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는데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재직했던 기시다 총리도 해결책은 한국이 내놔야 한다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오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연설의 외교 안보 관련한 대목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했는데요. 단 2문장만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 관련 현안은 일본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이런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온 언급만으로 봐서는요, 아베 스가와 판박이고 한일 관계 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역시 국감으로 잡겠습니다. 대선 주자 대리전된 국정감사, 이재명 재판 거래, 윤석열 판사 사찰입니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빨라지고 있죠. 고발장 전달과 관련해 기억이 안 난다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건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속보를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헌정 파괴, 국기문란의 몸통이란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맹공을 폈습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 급물살을 타고 있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확정되는 다음 달 5일 전까지 매듭을 짓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주겠다라고 했던 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전 선대위 부위원장 간의 통화 녹취록 새로 공개가 됐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책은 뭡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아니면 검찰입니까? 아니면 검찰과 국민의힘의 연합체입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와 손중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연합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검찰 역사상 최후의 일입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에 스모킹건으로 등장한 김웅, 조성은 녹취록, 여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여기에 더해서요, 김 의원이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때 거동이 불편한 심재철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직접 가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민감한 또 은밀한 내용들이죠. 녹취록의 당사자인 김 의원이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여전히 고발장 전달도 또 조 전 부위원장과의 통화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녹취록 보도를 봤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이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수처를 겨냥해서 찔끔찔끔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정치 공작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크게 문제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원의 반응, 어제 윤 전 총장과의 반응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무슨 뭐 자기들의 얘기고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녹취록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보도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녹취록에 윤석열 이름이 없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끝에 윤 전 총장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선으로 되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윤석열 캠프는 녹취록이 흘러나온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직접 개입됐다는 맥락이 나온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MBC만은 다른 보도하고 좀 달리 윤 후보를 특정을 했더라고요. 예. 왜 이 시점에 어떤 의도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저희들도 궁금해하고 있고 고발장 작성자가 이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다면 예. 저런 녹취록을 슬쩍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라는 건 뭐 검찰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얘기해 놓을 거 어디다 얘기해 놓겠습니까? 검찰에 얘기해 놓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고발 사주에 직접 개입됐다는 맥락으로 명백하게 이해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 수사의 칼끝은요,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로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를 구속했죠. 관련자 구속은 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이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2명이 더 있는데 이제 한 명은 잠적해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고요. 한 명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이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가담 인정하시나요? 혹시 이 씨 연락되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세요? 그럼 오늘 왜 왔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검찰에서는 주가 조작 가담했다고 보던데요. 네, 이 김건희 씨는 2010년에서 2011년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로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말씀드린 이 3명의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이 되면 김 씨 역시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내사보고서에 보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하게 되고 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것이 중결이 되는데요. 우리 검찰에서 좀 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면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죠. 맹공을 편 사람 다름 아닌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고 앞으로 이거는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검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현재 수사를 맡은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게 압수수색이 뭐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네, 고발 사주 의혹에 김웅, 조성은 녹취록이 있다면요.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 정영학 녹취록이죠. 여기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 세 갈래입니다. 개발 설계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그리고 뇌물 같은 이 로비 의혹, 그리고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중에 이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대화에서 실탄, 그러니까 이 로비 자금을 350억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이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30억, 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이 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네, 녹취록 속의 인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은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의회 의장을 맡았던 2012년에서 2014년에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2014년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에 찍은 선대위 사진에 함께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최 전 의장은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 시의회와 이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민간업체 화천대유 사이에 연결고리로 읽히는 대목이죠. 2010년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업자에게 1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요, 이 배당금 1,208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 정치자금이라는 문구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김만배 씨가 소유한 62억짜리 타운하우스, 대법관 딸의 국내 체류용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의 호화 고문단, 여기에 이름을 올렸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구속 수감이 됐는데요. 그 이후인 지난 7월부터는 원 전 대표의 부인 서모 씨가 고문직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이 서 씨는 월 600만 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화천대유 측은 사회복지학 전문가라서 이 서 씨를 영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키를 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11일에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이 로비 의혹과 정치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여야는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자금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 갔습니다. 그 50억이 사실 정치 자금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실. 그게 그런 의미에서 혹 대선 자금이라든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뭐 보시는 0.1%도 거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자 이 돈이 어떤 세탁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지 여부는 뻔하지 않습니까? 녹취록에는 정치 자금 운운하는 언급까지 있다고 하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는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돈이 유동규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특검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회원 여러분들은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다는 점 말인데요. 둘 다 녹취록이 스모킹건으로 등장을 했고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 핵심 의혹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점들도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이재명 겨냥한 고발 사주 대장동 의혹, 스모킹건으로 부상한 녹취록들.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유 실장하고 방금 들어왔던 그런 속보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이제 휴대전화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압수가 아니라 확보했다는 그런 속보였죠.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제가 쭉 다시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사실은 지금 이제 맞고요.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현장 CCTV를 분석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을 특정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유 전 본부장 측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전화, 그러니까 창 밖으로 던졌던 전화는 2주 전 교체한 전화고, 평소 썼던 전화는 지인이 보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보한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은 검찰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고 하네요. 자, 대장동 관련한 얘기는 뒤에 조금 더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고발사주 쪽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신체커.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 이 환노위 국감장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의 통화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화 녹취 내용이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대장동 비리 은폐를 위해서 언론의 내용을 흘리는 낡은 정치 수법이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이 전혀 안 나온 상태라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요. 국정감사 시작되니까 우리 자리 옮길까요? 라고 자기가 말을 했을 때 이 우리라는 표현을 두고 저보고 기자냐라고 하면 맞지 않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은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수사기관을 향해서 이 찔끔찔끔 내용을 흘리는 정치 공작 그만두라. 공공기관 포렌식이 이렇게 누설되는 게 조국 전 장관이 말한 수사권 개혁이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국감 상황도 저희가 봤지만요.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요. 공세를 정말 강하게 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했는데요. 요즘 여야 양쪽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죠.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이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몸통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고발 사주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출마를 포기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했는데요. 이낙연 캠프에선 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건 옛날 정치 군인들 하나회 정도나 하는 일이에요. 87년 이후에 이런 식의 정치 개입은 안기부, 국정원, 옛날에 보안사 이런 기관들이 하는 거였지 지금 민주화된 이후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요. 아까 지금 천막농성도 저희가 봤지만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특검을 요구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까지 도보 1인 시위를, 김병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었는데요. 검경 수사로는 부족하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부패 프레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에게 큰 딜레마일 것입니다. 무능이냐 부패냐 아니면 국민들이 의심한 대로 둘 다냐. 저는 압수수색을 하면 당장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수사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아가면서 천막을 지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막 농성은 21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이 특검 요구에는 정의당도 가세를 했는데요. 대선 주자로 나선 이정미 전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반대 이유로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런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예전에도 특검 구성에서 수사 마무리까지 70일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이로운 행위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여러 차례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이 오늘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배임 부분이 있고 또 로비 및 뇌물수수 부분이 있고 또 실소유주 이렇게 세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까 이제 유 실장의 분석이었는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주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죠. 김윤우 변호사는 당시에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때 이재명 지사가 사전에 확정 이익을 얻는 데 집중했다면서 이 부분을 배임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전 확정 이익이냐 아니면은 지분이냐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으냐는 도저히 처음에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관점에서 작년에 너무 변동이 심해서 원본을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채권형 펀드를 가입했더니 주식 하나도 안 되는 걸 샀다고 그걸 배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 평당 1,400만 원 이상 초과 이익에 대해서 왜 캡, 그러니까 소위 상한선을 씌우고 환수하지 못했냐라는 데 대해서는 그 경우에 민간 업체 측이 1,400만 원 이하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수익을 보장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고정 이익 확보에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캠프 소속이죠.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만에 뺀 부분은 배임 혐의가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왔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그 사업자 공모 때 3개 콘소시엄이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메리츠 증권에서 지원할 때 사업 제안서를 보면 지금 사업을 따낸 화천대유 측보다 사실은 500억 이상 정도를 사전 확정 이익으로 더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했어요. 네, 관련 공방이 뜨겁네요. 주말에도 이어지겠죠. 네. 주말 관련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죠? 예. 네. 너무 행복합니다. 좋아요.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겨냥한 고발사주 대장동 의혹, 스모킹 건 부상한 녹취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를 반영해서 본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 4명을 추린 거죠. 그동안 2강 1중 5약의 구도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누가 4위를 차지하느냐 관심이 쏠렸었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최종 경쟁을 펼치게 될 주자들, 국민의힘판 F4가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4강 가운데 3명은 이미 확정적이었죠. 마지막 한 자리, 제4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지율 1에서 2%대에 나란히 선 군소 주자들, 소수점 경쟁이라 예측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소거법이 등장하기도 했죠. 약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말입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황교안, 안상수 두 분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 후보님은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따로 듣기로 하고. 자, 이제 따로 들을 것도 없어요. 오늘 내일 정리되면 이제 다 끝나는데 뭘. 마이너리그 최후의 승자,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지금 사위 싸움이 치열해서 그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일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발표된 2차 컷오프 결과 통과자 명단만 내놨을 뿐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말처럼 1위 경쟁을 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보다 먼저 이 왕의 기운을 꿈꿨었죠. 어색한 연기력이 조금 발목을 잡았지만 말입니다. 저 방자한 것! 세금을 지돈처럼 막 뿌리다니! 오케이, 100 깔고 200 받고 1000 더! 대신에 대출로 콜! 어허! 이런 잡것들을 싹 잡아서 확! 원전지사의 4강 진출, 족집게처럼 콕 짚어낸 분들도 있었습니다. 경선의 마지막 단계의 어떤 밸런스랄까요?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원희룡 지사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전략적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원희룡 의원이 좀 들어가면 저쪽 그 4인 토론이 좀 생산적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다 너무 토론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어서. 원전지사가 4강에 올라야 TV 토론의 격조와 수준이 올라간다는 직설적인 평가도 있었는데요. 요즘 국민의힘 대선 토론 안팎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당대표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돌아가는 경선 구도가 야속하긴 합니다. 처음에 이런 왕자 논란, 그리고 개명 논란, 그리고 빨간 내복 이런 것들, 전 솔직히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서로 자제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의 대선판이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슨 이상한 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보사부터 왕자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극복했던 추술의 시대로 돌아가는 이 음울한 그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지사도 주변의 기대를 잘 알고 있는 듯 싶은데요. 서로 간에 뭐 무슨 똥꼬침이 어떠니 뭐 손에 뭘 썼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서로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좀 답답해하고 좌절하던 분들이 이게 토론의 수준을 올리고 정작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장동 의혹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재명을 잡는 일타 강사 이게 많은 분들에게 임팩트와 감동을 줬더라고요. 이재명 지사를 잡을 사람은 바로 나다. 차별화에 나선 건데요. 이 지사보다 윤석열 잡기에 우선을 둔 듯한 캠프도 있죠. 그 천공 스승이 뭐 인터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지금 뭐 정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9번의 강의를 합니다. 이병환 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학문체험을 놓는다라고 하는. 어쨌든 보여지는 그 동영상의 모습, 뭐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들 속에서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아무래도 한동안 대장과 천공 그리고 학문이 차기 대선을 논하는 토론의 장에서 공존할 듯 싶기도 합니다. 원전지사와 달리 이번 컷오프에서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재미를 담당했었죠. 하태경 의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 4강에 꼭 좀 뽑아주세요. 제가 빠지면요. 우리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 경선 국민들 관심도 없고 경선 성공 못하고 그러면 대선 승리도 뭐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과의 이 티키타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조국 교수랑 무슨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병장은 병력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한 30만 하려고 그래요. 임기 내금 30만? 아니, 지금 55만인데 25만을 확 줄이겠다고요? 아니. 나라 말아 먹겠습니다. 난 저런 식으로 억지하는 사람은 참 질문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물론 홍 의원은 기뻐하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정리해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한때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꼽혔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 교체에 힘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준비가 부족했던 최 전 원장, 결국 애국가의 추억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좋게 보면은 너무 애국적이고 좋은데 또 안 좋게 보자면 너무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분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국가주의, 전체주의는 아니죠. 나라 사랑하는 거하고 전체주의하고 그게 거의 다른 말씀 아닙니까? 그래, 아니 뭐 가족의 자유죠. 애국가 4절이든 1절이든 이건 자유인데 이게 뭐 나는 저기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SNS 글도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대선 도전, 여권에선 이렇게 만류를 했었죠. 임기가 정해진 자리, 그 임기를 정해둔 이유는 중립성, 독립성 등에 정해준 건데 최재형 원장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남으면 좋겠다. 출발은 요란했는데 성적표는 처참하다는 촌평이 따라 붙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4강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대선 도전뿐만 아니라 전도의 기회도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전도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저는 다른 분들의 신앙도 존중하고 제 신앙도 존중하는데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우리의 정신을 나누는 거, 뭐 선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고 그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종교는 아니지만 본인의 신념 하나는 확실히 전도했습니다. 경선 시작부터 끝까지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주문을 외웠죠. 지금 전자개표가 우리 전자개표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전자개표가 위헌이라는 그 판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쯤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얼핏 그런 얘기를 기사에서 봤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제가 그 개표 실무를 정확히는 몰라서 그러나 하여튼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은 좀 바로 잡는 것이 이게 좋지 바로 않겠나. 우리의 개표기였다. 네네. 뭐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탈락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경선 기간에 보여준 본인의 활약상에 나름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일찌감치 경선 이후 상황에 방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여보, 두 분 앞으로 경선 결과가 4강 끝나고 한 사람 됐을 때 우리 홍 후보님 승복하시죠? 그렇습니다. 윤 후보님 승복하시죠? 승복 정도가 아니라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선 무대에 오른 4명의 주자들 당장 오늘부터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죠. 그때까진 한치의 양보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걸로 보이는데요. 2강 1중 1약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이변이 벌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사실 한때는 윤 전 총장 1강 체제였죠.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아까 이제 뭐 F4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오늘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멘토라고 언급을 했죠. 천공 스승이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죠. 네, 그 천공 스승은 윤석열 전 총장과 멘토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 윤 전 총장과 만났었던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부인인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남편인 윤 전 총장과 함께 만났었다는 겁니다. 천공 스승은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 라면서 검찰총장 사퇴를 조언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너무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이 어려워질 테니까 사퇴 시점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손바닥 왕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문해 준 게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로는 윤 전 총장을 만나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처음 이제 천공 수승 또 침수림 문제를 제기했던 이제 유승민 캠프 측에서는요. 윤 전 총장이 무속인에 의존하는지 여부가 검증 대상이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상황실장은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자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으로서 국가 리더십이 주술이나 미신에 의존한다면 굉장히 큰 위험이 아니겠냐라고 한 겁니다. 오 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특정한 어떤 무속인과 무슨 역술인과 이런 분들과 엮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 실장은 과거 이 최서원의 오방색 타령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당연히 검증해야 할 부분이다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유승민 캠프가 의도적으로 의혹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윤석열 캠프의 이상일 공보실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소위 거짓 주장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유승민 캠프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천공 스승 본인이 밝힌 것처럼 멘토가 아닌데도 너무 과장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건데요. 자, 이상일 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그쪽 캠프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현명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 인터뷰에 그 천공 그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멘토가 아니라고. 예. 네.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무속 경연대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 의원은 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마치 무속 경연대회가 되는 개그 콘서트장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면서 자성하라 나를 세웠는데요. 무속이 나오고 부족이 나오고 학문침이 나오고 급기야 도사까지 나왔다면서 추접스럽다는 겁니다. 홍 의원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연장이라면서 더 이상 경연장을 오염시키는 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에 배치되는 배신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천공 스승과의 관계를 부각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죠. 네, 그 이재명 캠프에 몸담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윤 전 총장의 국가 운영 능력에 대해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실력이 부족해 국가 경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전 의원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국가 경영 능력, 실력에 대한 끝판을 이 천공서성을 통해서 보여줬다. 저는 스스로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과 실력 이것이 아니고 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 들어온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가십거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대선과 총선은 무속인들에게 특수한 기간, 즉 대목이라면서 간혹 정치권과 접촉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봐주면서 본인의 가치를 내가 맞췄다. 이러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마케팅 기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큰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혹들이 있어요. 또 봐주겠다고 하고 참모들도 가기도 하고 가족들이 가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제 4명의 후보는 주말에도 이제 지방을 돌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제 관련된 내용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정리해서 회의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F4 확정, 4강 티켓 거머쥔 원희룡, 희룡 점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인데요. 민주당 경선 3차 슈퍼위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명락대전이 점점 거칠어지는 양상인데요. 어제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 등에 대해서 언급했죠. 해당 발언의 여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우리는 형제이자 동지다라는 말까지 썼는데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명락대전, 이제는 하도 많이 언급해서 고유명사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명락대전이 그냥 대전을 넘어서 이제는 혈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양측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치고받는 건 아니죠. 세력 대 세력 싸움 양상입니다. 양측 캠프 인사들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물이 아니라 캠프에 줌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캠프,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인데요. 줌인이 아니라 줌캠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뭐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위기다 해서 결집하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대장동 때문에 좀 당이 좀 위험하니까 결선 투표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이낙연 후보에 결집할 가능성. 어느 게 더 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 이번 경선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4.7%인데요. 1차 선거인단 온라인 최종 투표율인 70.36%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던 2차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보다도 25% 이상 높습니다. 당심을 반영하는 권리당원 투표와 달리 선거인단 투표는 민심을 반영하죠.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명락 양 캠프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각자 희망 회로를 돌리느라 분주합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반대급부라고 해야 할까요? 이재명 캠프는 위기 앞에서 이 지사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민심 역시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면서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경선 때 얻은 57%에 육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캠프를 향해선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합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입장입니다. 높은 투표율은 이재명 지키기 표심이 한데에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요. 대장동 의혹으로 이 지사에 실망한 표심이 이 전 대표에게 왔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사업을 오히려 치적이라고 내세우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죠.
역프레임 공세인데요.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이 중도층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뭐 결백하다 하더라도 이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 그거는 성남시의 책임이 될 수 있으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중간층이 보기에는 이게 수천억 원의 특혜 사업이 돼버렸는데 이걸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먹힐 거냐. 명락혈전 대리전에 선봉에 선 인물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입니다. 어제 설 의원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하나 있죠.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설계로 끝난 것이냐? 그 설계 결과 수천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게 못 돌아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배임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발한 건데요. 설 의원 여기에 더해 떡밥도 하나 투척했습니다. 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는 말씀을 하세요.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반응을 자제하던 이재명 캠프도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혔나 봅니다. 설 의원이 던진 떡밥을 결국 문 것 같은데요. 제보가 근거 없는 지라시 수준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어? 어디서 약을 팔어? 근거가 제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그 사설 정보지,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곧바로 패를 까보라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경선의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 갖다 줘야 될 것이고. 만일 결정적 제보라는 게 사실이 아닐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시된 근거가 허위의 근거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선을 그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34년 넘게 가까이 지내왔었고 제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때 비서들, 경기도지사 때 비서들, 주요 산하기관장들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특히 이 지사가 대선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는 시던지. 이게 꼭 대선 자금이라든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뭐 보시는 0.1%도 거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자금. 이 지사 측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니 이 전 대표 측은 살짝 당황한 듯한데요. 확전을 자제하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사쿠야?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뭔가 또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 의식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구속될 상황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거 이외에 뭐 다른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제보나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는 싸움이지만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인가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넘어오라고 손짓했는데요.
일종의 이관계라고 보면 될까요? 이 전 대표에게 함께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자고 넌지시 제안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싸움을 더 키우려는 의도인 듯합니다. 이낙연 후보님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면은 저희가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들이 있으면 협력하고 아무리 지금은 혈전 중이지만 그래도 공통의 적 앞에선 원팀 정신이 빛났습니다. 이 대표의 이관계 앞에선 양 캠프가 하나로 뭉친 건데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라며 이 대표를 협공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죠. 전용기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야심은 있고 양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별 없는 발언으로 정치를 더 이상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말이죠. 이낙연 캠프의 수석 대변인 오영훈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참으로 우습다면서 발언의 진짜 이유와 저희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서로 피도 눈물도 없는 내전을 치르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 피와 식별만큼은 확실한 것 같군요.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명락대전 넘어 명락혈전. 이관계 앞에선 원팀. 네. 자, 오늘 정치권에서 상당히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뉴스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달 14일 재단 이사장직에서 퇴임한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졌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이 오늘 이 지사에 대한 친문 지지층의 반감을 해소할 인사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이 유시민 이사장을 포함해서 그동안 어느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은 우리 지지자들의 신망을 받는 셀럽들이 나서서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을 갖는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는데요. 유 이사장이 이달 14일 3년의 임기를 끝으로 재단에서 물러나는 것 역시 이 지사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4일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특별 방송이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공식 행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4일까지 임기라 열흘 정도 남아서 재단에 한두 번 출근해 결재하면서 이사장 임기가 끝이 난다라고 말했는데요. 14일이면 앞으로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유 이사장은 지난 총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바 있습니다. 민주 진영에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스피커로 꼽히는데요. 대선을 5달 앞둔 상황에서 이사장을 그만두고 자유의 몸이 된 유 이사장이 정권 재창출과 민주정부 사기 수립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오늘 상당히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사안인데 이재명 지사 측이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어린 시절 옷차림 사진을 비교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 어떤 사진이고 어떤 배경에서 그런 거예요? 네, 이재명 캠프 이경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저렇게 나란히 붙여서 올렸는데요.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 사진을 보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란 글을 적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이 지사는 체형보다 크고 다소 허름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요. 컬러 사진에 담긴 윤 전 총장은 짙은 푸른색 재킷에 붉은 나비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에 비해서 서민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흑수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 대변인이 올린 사진은 사실 전날 이 시인 김주대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먼저 올린 사진인데요. 김 씨는 당시 글에서 이재명의 깨끗하지만 몸보다 훨씬 큰 옷에서 가난을 받고 윤석열의 딱 맞는 옷과 나비 넥타이에서 부유함을 받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의 가난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윤석열이 알 리가 없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요. 오늘 이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공방, 특히 이제 명락 혈전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언론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어제 특히 이제 서른위원회 발언 이후에 이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동지고 형제다. 그러니까 이제 원팀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원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지도부도 그렇게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원팀으로 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저희 지도부도 거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특정 후보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원팀으로 반드시 민주정부 사기를 창출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원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같이 공유했던 우리는 동지이자 형제들입니다. 네, 송 대표는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렸습니다. 대선판이 이상한 침 이야기부터 도사 또 왕자에 이르기까지 촛불혁명으로 극복했던 주술의 시대로 돌아가는 음울한 그림자가 나오고 있다 지적을 했는데요. 이어서 국민의힘과 부패검찰이 한 통속이 돼버린 고발 사주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장모와 철을 변호하는 고발 사주 문건으로 구속이 되고 검사직에서 파면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유동규란 사람은 자기가 돈이라도 받겠다고 했겠지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제 곧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두 까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죠. 네, 그 추석 전에도 이제 곧 있으면 대선 출마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게이트 특검을 받아야 하고 제1야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여당이 요구하는 진상 규명에 무엇이든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안 대표는 검찰에 의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복원된 것을 두고 이제는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실도 알면서 보도가 나올 때까지 뭉갠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윤 후보가 고발 사주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간 야권이 주장했던 말들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는 조국 수락당과 최순실 수락당이었던 거대 양당이 이젠 이재명 수락당과 윤석열 수락당이 된 셈이라고 양쪽 모두를 비판했는데요. 둘이 서로 난 50보, 넌 100보라 우기면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의 싸움이 전개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안 대표는 제1야당에게 정권교체의 진정성을 증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며 버틸 때 제1야당은 국민적 의혹을 속 시원히 해명하고 사안에 따라 읍참마속하는 것이 야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또 안 대표는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여당 소속이라도 국민적인 의혹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지적했다라면서 100번 맞는 말이다. 제1야당에서 스스로 그 말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내 생사를 내주고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속보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명락대전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이낙연 캠프와 또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언론에 이제 출연을 해서 TV에 같이 출연해서 이제 격돌을 한 거죠. 이낙연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신경민 전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의 측근이다. 그러니까 경력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측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폈고요. 또 이재명 지사 측의 전재수 의원, 지금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경기도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고 그 기관장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 측근 여부라는 거는 상대적 개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속보를 좀 보면요. 오늘 국민의힘의 그 2차 경선 컷오프가 있었고 4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 4명의 후보들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냈다고 하네요. 그 소식 아까 안 전했죠? 예, 그 소리는 제가 네, 속보죠. 속보 맞는 거죠. 네. 자, 제가 좀 얘기를 하면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입장문에서 지난 100일이 인생에서 가장 긴 100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홍준표 후보는 깨끗한 홍준표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잠깐만요.
고평가된 거품주로는 간교하고 뻔뻔한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탄탄한 우량주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본인은 우량주에 이제 빗대는 그런 표현을 썼고, 원희룡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아예 열었죠. 앞으로 원희룡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원희룡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를 국민들에게 증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감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속보는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오늘 보건복지위 국감에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남양유업 회장직 사퇴와 또 자식에게 경영권을 되물림하는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키지 않고 번복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홍 회장이 흐흐하는 헛웃음을 보여서 의원들로부터 왜 국감장에서 웃느냐 이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억제 효과를 주장해서 논란이 됐던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홍 회장이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폈고요. 또 직원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속 결정적 제보 발언 두고 명락 혈전, 이관계 앞에선 원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대체 휴일엔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아주 운영진들 표정이 밝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주말에도 지금 여야 대선 소식이 많아요. 속보를 못 전할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걱정까지 했어요.